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요즘에 제 유튜브 댓글에 좀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 중에서 제가 영상으로 찍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드릴 얘기는 지금 계속 전쟁 상황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럼 전쟁이 아직 끝이 나지 않고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석유뿐만 아니라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이제 물품들이 제대로 공급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발생을 시키죠.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항상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거 눌러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더라도 이미 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계속 자극을 받으면서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전쟁이 이제 끝난다 하더라도 예전으로 돌아가긴 어렵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더라고요.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든 전쟁이 빨리 좀 마무리가 돼서 물자에 대한 공급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금리를 빠르게 올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4월 10일에 우리가 금리를 동결을 했죠. 한국은행에서 이제 하고 있는 판단은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일시적이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전쟁이라는 것도 끝이 나긴 난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미국과 이란에서도 그래도 빨리 이걸 끝내고 싶어 하는 분위기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의 입장 차이 때문에 조율이 안 될 뿐이지 어떤 형태로든 끝은 나게 돼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것 때문에 금리를 확실히 올려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금리를 올렸을 때 지금 경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장이 분위기가 좋지만 그 외에 다른 분야에서는 경기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또 섣불리 이제 금리를 올렸을 때 경기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서울이랑 수도권 위주로 올랐다가 지금 규제 지역으로 다 묶어버렸잖아요. 집값이 서울과 이제 규제 지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집값이 그렇게 급등하는 모습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 부분도 이제 감안을 해서 금리를 아직까지 빨리 올릴 필요는 없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제 후임이 될 그 총재분의 인터뷰를 봤는데 그분의 이제 지금 견해도 어떤 견해냐면 섣불리 이걸 금리를 올릴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의 금리 수준이 연 2.5%포인트가 되는데 이게 그렇게 낮은 편도 아니고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이 수준이 급격하게 이걸 올려야 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도 알 수는 없죠. 이게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고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금리를 또 내리긴 어렵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금리는 이제 당분간은 동결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후에 전쟁이 끝이 난다던가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만에 하나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2022년처럼 급격하게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워낙 금리가 낮았고 그랬기 때문에 더 급격하게 올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금리의 수준은 그때만큼 낮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집값에 영향을 준다 했을 때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 소득 대비 너무 무리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리하다 무리하지 않다라는 것도 사실 되게 상대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주관적인 부분일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했을 때는 내가 매달 상환을 해야 되는 대출 원리금이 내 월소득의 50%를 넘는 경우에는 이게 좀 무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대출을 받은 금액 자체가 높을 경우에는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서울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했을 때 지방에 비해서는 서울 수도권이 대출을 받는 금액 자체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서울 수도권과 지방을 조금 나눠서 보셔야 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 판단으로는 금리라는 부분이 그렇게 큰 영향을 주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현재의 부동산의 상황인데요. 오늘도 제가 봤던 기사에서는 규제 지역으로 묶인 지역들 중에서 한강 벨트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동작구 같은 동네들이 있어요. 최근 그런 곳들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기 전까지는 거래가 많이 됐고 급등을 했죠. 근데 규제로 딱 묶였고 5월 9일까지 토지 거래 허가를 득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를 하겠다. 이제 계속적인 그런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금매가 나왔고 가격이 오르지 못했죠. 여기서 우리가 변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전세의 부족입니다. 이게 지금 다주택자들을 계속적으로 규제를 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원래 기존에 전세를 주고 있던 것들을 매도를 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안 그래도 지금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가 더 부족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런 동네, 지금 한강
한강벨트 라인 쪽에 이런 동네에 전세를 살던 분들은 더 체감을 크게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전세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전세가 있는데 몇 억이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까지 매매가가 눌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전보다는 이 매매가가 눌리면서 이 전세와 매매의 차이가 줄어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다른 말로 했을 때 매매에 대한 전세가의 비율이 올라온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지금 이 오른 전세가에다가 대출을 조금 더 보태가지고 이 정도 집은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임대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마음이 이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전월세 시장이 부족하면 내가 지금 전세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다시 전세가 끝났을 때 그때는 이 상황이 더 심각해져 있겠다. 그럼 나는 이 전세가에다가 또 돈을 보태서 계속 전세를 살아야 되겠구나. 그럴 바에는 집을 사자. 예전보다는 내가 이 전세 가격에 돈을 조금만 더 보태면 집을 살 수 있으니까 집을 사자. 그렇게 지금 계속 마음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요 지역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5억 아파트가 많은 서울 외곽들, 그리고 경기도 지역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최대한 6억을 받아서 내가 집을 사자. 그 분위기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들이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과는 별개인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전쟁 때문에 이게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움찔할 수 있지만 이걸 계속 지켜보다 보면 아니라는 거죠. 이 전쟁보다 더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게 지금 전세가 워낙 부족하다는 부분, 앞으로 공급이 없다라는 부분이 엄청 큰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어떻게든 내가 집을 사야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집이라는 것은 필수재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의 생존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뭐 규제를 하든 뭐 전쟁이 일어나든 내 살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다 배제를 시키더라도 내가 어떻게든 들어가 살 수 있는 집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전월세에 대한 불안정성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큰 압박을 받게 되고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 내가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더라도 집을 살려고 하는 방향으로 계속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전쟁이라는 것이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전쟁은 전쟁인데 분양가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분양 물량도 지금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분양을 하는 단지들을 보더라도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죠. 예전에는 경기도에서 요 정도 입지에 30평대 10억이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미 그 10억을 다 넘어버렸죠. 뭐 지금 분양하는 애들은 뭐 12억, 15억, 16억 뭐 그 이상으로 가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민평형이 25억 막 이렇게 다 넘어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 상한선을 계속 뚫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더 고분양가로 분양을 하게 되면 그 전에 분양했던 애들은 저렴하다라는 이 상대적인 개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그것보다 더 저렴하게 분양했던 분양권, 아니면 신규로 분양한 애들보다 더 저렴한 신축 아파트, 아니면 구축 아파트들이 너무 저렴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는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너무 저렴해 보이니까 이거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닌 거죠.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비교로 계속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면 이게 싸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계속적으로 고분양가로 분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렇게 계속 시장을 흘러갈 것이고 집값은 더 움직이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비싸게 분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완판이 났다. 그러면 가격을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 광명에 있는 아파트 시세를 체크를 했는데, 광명에 분양을 했던 힐스테이트 광명 11단지 철산역 차이가 30평대가 거의 15억, 16억이었어요. 처음에 분양했을 당시에는 주변의 신축들이 걔들보다 저렴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걔들보다 더 비싸졌어요. 그래서 광명역에 있는 그 인근에 있는 신축들이 30평대가 10억, 17억을 찍었어요. 16억, 17억에 나와요. 예전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요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은 전쟁으로 인해서 집값이 하락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금리에 대한 부분, 지금 전월세 시장이 엄청 불안정하다라는 부분, 세 번째는 고분양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만 사실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지긴 어렵다라는 걸 이제 인지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죠. 전쟁은 결국 끝난다는 거죠. 미국과 이란 전쟁 때문에 피해를 보는 나라가 이 두 나라를 빼고는 거의 대부분 나라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거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 그 당사자의 나라들도 압박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전쟁은 끝이 날 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 이후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겠죠. 너무 단기적인 거, 일시적인 것에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어떤 집을 산다 했을 때 고민할 수 있죠. 내가 여길 살까 저기 살까. 그렇게 신중하게 고민하고 집을 샀는데 어떤 집은 실거주가 좀 탄탄한 곳들은요 그렇게 급등을 하지 않아요. 근데 뭔가 투자 수요가 몰리는 곳들은 급등을 해요. 그러니까 급등을 한다라는 것이 거품이 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단기적인 기간을 봤을 때는 급등을 하면서 계속 가격이 치고 나가죠. 근데 내가 산 아파트는 실거주 수요가 탄탄한 반면에 지금 투자 수요는 유입이 안 되는 곳이라서 그렇게 빨리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저걸 샀어야 되는데 후회가 될 수 있죠. 근데 긴 기간을 봤을 때 결국 이기는 곳은 어디냐면 실수요가 탄탄한 곳들이에요. 그래서 집을 살 때도 우리가 단기적인 것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본다는 것은 여기가 확실히 뭐 학군이 괜찮고 학원가가 잘 되어 있고 교통도 좋고 여기가 구축이긴 하지만 뭔가 확실히 여기 실거주하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 했을 때는 이게 느리더라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집을 볼 때도 길게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집을 삶에 있어서도 어떤 주변적인 요인들이 있잖아요. 외부적 요인들. 그런 것들보다는 그 본질, 지금 이 부동산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뭐지?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서 보시면 이런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방향을 더 잘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도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좀 참고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시장에 있어서 같이 좀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서 앞으로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정말 좋은 집을 사는 방향으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세비티 강의 및 상담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